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요, SK하이닉스가 이틀 뒤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이게 우리 환율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쪼개기 상장, 이제 진짜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세금이 바뀝니다. 7월 말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모레, 그러니까 7월 10일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정확하게는 ADR이라는 걸 발행하는 건데요. ADR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ADR은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 우리말로 미국 주식의 탁증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SK하이닉스 주식을 한국에서 사려면 한국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권 계좌를 따로 만들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일종의 증서를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마치 한국 음식을 미국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게 포장을 바꿔서 진열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발행하는 ADR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5% 수준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2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에 달합니다. 45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달러가 한꺼번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건 한국 기업의 ADR 상장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에 쿠팡이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조달 규모가 약 46억 달러였거든요. SK하이닉스는 그 6배가 넘는 규모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달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중반대를 오가고 있죠. 올해 초부터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도 부담이 커졌는데요. SK하이닉스 ADR 상장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청약 대금을 납입하면 이 달러를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 외환시장이 가뭄이 든 것처럼 달러가 부족한 상황인데 SK하이닉스 ADR이 대형 저수지 역할을 해서 달러비를 내려주는 격이에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하루에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가 20일에서 30영업일 동안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10억 달러씩이면 서울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2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전체 거래량의 5%에 해당하는 새로운 달러 공급이 매일 추가되는 셈이에요. 이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월 중순부터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1,480원, 많이 내려가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원화로 환전될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SK하이닉스가 조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인디아에나 공장 건설 등 해외 투자에 쓰일 수 있어서 실제 국내 환전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원화가 너무 빠르게 절상되면 미국 측에서 환율 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왜 이 시점에 미국 상장을 결정했을까요? 이건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요. 특히 AI 학습에 필수적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SK하이닉스 제품이에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로서는 같은 기술력인데 미국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4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공장도 짓고 있어요.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 시장에서 자금도 조달하는 일석이조 전략인 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해외 직구 가격도 내려가고요. 여름 휴가 시즌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환전 시점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에서 1,450원으로 떨어지면 100만 원어치 달러 환전할 때 약 23,000원 정도 아끼는 효과가 있어요. 가족 해외여행 경비가 500만 원이라면 약 11만 원 정도 절감되는 셈이죠. 다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분노하셨을 쪼개기 상장, 드디어 규제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6일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물적 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적 분할이 뭔지 먼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장사가 잘 되니까 배달 사업부가 커졌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배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떼어내서 그 새 회사 주식을 외부 투자자에게 파는 겁니다. 원래 치킨집 주주였던 사람들은 배달 사업부에 대한 지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알짜 사업을 떼어가는데 기존 주주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이 가장 유망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 따로 상장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LG화학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알짜배기 사업이 빠져나가니까 LG화학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알짜 자회사가 분리되면 모회사는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에요.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눈뜨고 코베인 격이었죠. 이후에도 카카오페이, SK바이오팜 등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업 분할 10건 중 8건이 물적 분할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남용됐다는 뜻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정리하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적 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3% 룰이에요. 3% 룰은 뭐냐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로 제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가 혼자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출석 주주 과반수 동의,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3% 룰은 원래 감사위원 선임할 때 쓰던 기준인데요. 대주주가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심기 어렵게 만든 제도를 물적 분할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죠. 둘째,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의결 및 자회사 통보, 단계별 공시까지. 말이 5대 의무지 사실상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셋째, 해외 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으면 자회사가 뉴욕이든 홍콩이든 어디에 상장하든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 해외 상장으로 빠져나가는 편법을 막은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일부 대기업들이 국내 규제를 피해서 해외 거래소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런 우회 전략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에 매매 거래 정지 하루가 부과됩니다. 다만 모든 자회사 상장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매출, 영업이익, 자산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 동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부까지 일일이 주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인 거죠.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 말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게 시행되면 앞으로 대기업들이 알짜 자회사를 쪼개서 따로 상장하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정말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하셔야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7일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는 세금을 더 물리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쳐서 거래세라고 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어요. OECD도 한국에 대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라고 권고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거래세가 높으면 집을 사고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거래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 필요한 사람은 못 사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팔기 싫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은 비싼데 주차장 요금은 싼 것과 비슷합니다. 차가 도로 위를 안 다니고 주차장에만 세워져 있는 격이죠. 반대로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그냥 들고만 있는 비용이 커지니까 필요 없는 집은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야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면요. 보유세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 공시가격에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현재 60% 기준으로는 9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80%로 올라가면 12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당연히 세금이 꽤 올라가게 되겠죠. 거래세 쪽에서는 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기 수월해져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거주 기준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으면 투기로 보고 엄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거주 기간이 짧거나 다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혜택이 줄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어서 지방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나 자녀 교육비 지원 같은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월 공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기업 투자 활성화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 그리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7월 말 발표가 나오면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시기가 확정될 텐데 부동산을 샀거나 파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발표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움직임이에요. SK하이닉스 ADR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거고 쪼개기 상장 규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거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변화의 방향을 잘 읽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